어제 참 보면서 씁쓸했는데요. 나경원, 송원석 진작에 선고가 내려졌어도 이렇게 나왔을까 참 궁금해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진작에 선고가 내려졌다면 이자들은 국회의원 선거도 못 나왔을 건데 세상에 재판을 이렇게 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지금 나경원 남편이 춘천 지방법원장이죠. 김유정 의원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을까요? 글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왜 영향이 없었을까? 충분히 저는 해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제 이제 처음에 법원 1심 법원에서 주문을 쫙 읽어갈 때 이거는 뭐 전부 공소사실을 인정을 한 거니까 유죄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유죄로 취지로 인정하는 걸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혹은 다만 이런 거 나오면 또 이거 이제 심란해진다. 저도 이제 생방 중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만이라는 이 전제의 조건이 딱 붙잖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였냐. 그 사이에 이게 정치적인 동기가 범행의 동기가 됐던 것이고 정치적 행위였다. 정치인이 하는 게 정치적 행위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좀 수용하기는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6년간 질질 끌지 않았다면 그 사이 이게 이제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총선 2번 또 지방선거도 2차례 치렀죠. 그렇게 따지면 이걸 빨리 1심을 판결을 내렸더라면 그 다만이라는 글자 뒤에 붙는 것들은 없어질 수 있었던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 살려주려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나 싶으니까 굉장히 씁쓸했죠. 징역 2년형이 구형이었으면 저는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많이 허탈하고 재판부가 좀 이렇게까지 끌 일이었나. 질타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구형이 사형이어도 무죄가 나올 수는 있죠. 재판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지만 이건 노골적으로 봐주는 재판 아닙니까?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 네. 벌금이 500만 원이 넘으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벌금 400, 나경원 벌금 400, 송원석 벌금 150, 김정재 벌금 150, 이만희 벌금 150, 윤한홍 벌금 150, 이철규 벌금 150. 아주 노골적으로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원이 이제 사법부로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개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하나의 플레이로서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보도자료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이걸 법원행정처가 오케이 했다는 게 저 놀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거를 왜 사법부가 평가를 합니까? 사법부는 그 행위에 대한 그 결정, 양형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앞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원이 평가해야 되는 거지 그 이후 사정,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정은 사실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것만 감안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거고 사실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오히려 인터뷰한 거는 전 항소심에서는 꼭 양형 사유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무죄가 나와서 아쉽다, 이상하다, 뭐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는 반성하지 아니함, 개선의 정의 없음으로 가중 요소, 일반 양형 요소나 특별 양형 요소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건 가중 처벌의 대상인데 이렇게 사실상 봐주기를 한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사건이 엄청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이게 거의 유일, 아직까지는 원행 원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게 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만들면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입법 취지가 그런 건데 빠루를 들고 사람을 감금을 해도 의원직이 날아가지 않는다. 이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 아예 형해화가 된 겁니다. 무력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뭐 오한말을 들고 와도 뭘 해도 400 정도. 이제는 이걸로는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걸 벌써 이제 판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꼭 바로 잡아야 되고 법원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입법 취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입법 취지를 날려버리는 판결이다? 이거는 견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구를 또 날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원장님, 지금 국회 선진화법 만들고 첫 번째 적용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 선진화법을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국민의힘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법에 자유한국당인가 그때. 예, 그 전신당인데 제가 볼 때 사법부가요, 딴 나라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건 그 보도자료에 보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국회에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라고 하는 권능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한 행위를 했다라고 자기들이 판시해 놓고 나서 6년 7개월 동안 아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앞뒤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6년 7개월이라는 기간이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한 번 선거 또는 아니면 2번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저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을 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죄를 확정해 놓고도 그동안 아무런 판결을 1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방조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국회에서 날뛰도록 내버려 둔 가장 중요한 근간이 어디였냐? 사법부라고 자기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큰데 국회의원직을 하게 내버려둬요? 아니 그럼 국민의 법감정상 이런 사법부의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어떤 범죄인들도 사법부의 판단 아래, 양형 아래에서 국회에서 그냥 마음껏 국회의원직하고 국민 대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을 감금한 게 있잖아요. 아, 국회의원을 감금해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구나. 제가 볼 땐 그러면 홉스가 얘기했던 자연 상태에서 만인과 만인이 싸워라라고 내버려 두는 거지, 그냥 사법부가. 저는 이딴 판결을 6년 7개월 만에 내릴 수 있는가? 전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나는 국회의원직 유지해. 뭐 돈 좀 내지 뭐 400만 원까지 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저 이렇게 되면 입법부가 어떻게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진짜 제가 볼 때 사법부가 어떤 형태의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내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극우적인 사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하는 건 극우정당으로 그 길을 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중대한 또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자들이요, 황교안, 나경원은 400만 원 받았고 송원석,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이렇게는 150만 원씩을 받았는데요, 벌금. 이 벌금 150만 원이 지금 이제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그랬던 것에 대한 죄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벌금 150만 원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박영식 앵커님. 네. 김혜경 여사, 네. 법카 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6명한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10만 원도 이제 안 되는 건데 본인 거 빼면. 그런데 그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했어요. 같은 죄입니까? 다른 죄죠. 엄연히 다르고 구분을 해야 되고 차이를 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량이 말해주는 것은 사법부가 사법부이길 포기했고 이제부터는 정치적 판결을 마음 놓고 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저는 어제 생각을 했고요. 뭐 지금 방금 예로 들어주신 이 법인카드와 관련된 재판 말고도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비춰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표창장에 대한 재판 결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최강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들과 관련돼서 인턴십 문서 관련해서 재판에 넘어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징역형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법률상으로는 징역 7년 그리고 뭐 벌금도 어마어마한 기준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놔놓고 이거를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라 유지형으로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줬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앞서 이제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거는 입법 취지를 다 훼손한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특히 사법부가 이 기관 전체가 왜 신뢰를 국민들에게 받지 못하는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다만 하지만 뒤에 붙여 있었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준이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심판을 받았고요. 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고요. 대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네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네요. 그럼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사법부가 응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도 동일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대인님, 그러면 499만 9,999원 준비하고 국회에서 한판 뜨면 됩니까? 이은주님, 조이대 사법부라 그럽니다. 조이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기막힌 상황은 도돌이표가 돼서 반복될 겁니다. 이젠 법으로 저들에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하평파님, 6년간이나 끌고 가서 사기꾼 판단 판결, 사기꾼들의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 내려준 것에 분노하는데 정작 나경원은 무죄가 안 나와서 아쉽다. 들어볼까요?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이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만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우리가 흔히 저런 얘기를 듣고 그러죠. 말이냐 방구냐.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법원이 너네들 죄 있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것을 인정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맨 처음에 6년 동안 끌어서 유감이다. 6년 동안 끌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낯이 두꺼운 이야기다. 전혀 반성이 없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어제 1심 법원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면책특권 사항도 아니고 저항권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명색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우리의 저항권을 인정해 준 사건이라고요? 판결문 안 봤습니까?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1심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1심 판결 전에 9월 15일 날 나경원 의원 한 얘기가 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할 것이다. 반성을 씹어놓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본인이 떳떳하고 저항권이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지 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경선할 때 대선 경선에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거 그렇게 망신살 뻗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까? 나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이 장면 생각나시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면 왜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가 판사 출신인데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생방 중에 저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쭉 읽어나가는 그 부분만 하고 방송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갔던 분들은 2,400만 원 이제 선고가 내려질 때도 방송하고 있던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이러면 의원직 상실이다라고 오보가 나가기도 하고 또 의원들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잘못 올린 분도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과 일반 형사는 다르니까. 예, 이게 섞여져 가지고 혼선이 왔던 것인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위반이 있는 것인데 두 개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합쳐서 2,4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의원직 나가 떨어졌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최이배 의원 감금한 그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 위반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저희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와야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 선진화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18대 의원들까지가 동물국회였어요. 저희는 그냥 시쳇말로 선빵 날리고 그리고 와다다다다다 한 다음에 그냥 그 여야 간의 합의하에 다 서로 고소고발 취하하고 정치로 풀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누적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고 전혀 이게 여야 간 합의도 안 되는 부분들이 국민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고통도 가중시키고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본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든 줄 아세요? 영구집권 할 줄 알고 영원히 여당 할 줄 알고 야당 막으려고 이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아 우리가 괜히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예.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의 저런 그 소감 1심 판결 끝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판결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반성 없는 나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평을 보면 참 어떤 것이 민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만평들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먼저 장도리 만평부터 한번 볼까요? 장도리 만평? 예. 아 이거는 온정의 법목돌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덕수가 뒤에 있고 송원석 나경원 목도리를 딱 차고 있는데 저게 뭡니까? 법이 따뜻하게 저렇게 둘러주는 거죠. 이런 그리고 또 뭐 무죄가 아니라서 또 뭐 섭섭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최소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기억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나경원 후보가 질답하는 과정에서 뭐가 튀어났습니까? 공소 취소해달라고 이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했던 사례가 한동훈 후보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거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판사의 판결문에도 없는 이야기를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이 가짜 뉴스를 버젓이 프레스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뻔뻔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게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진두지휘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사람이 무죄여야 된다라고 국회법을 해석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가 이런 사람한테 면죄부를 줬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사실은 이거 뭐 명예훼손으로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법자처럼 구는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오늘의 범죄를 엄단하지 않아서 결국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 최소한의 저지선은 인정했으니 앞으로 더 깽판 치겠다라는 얘기로 전 들려요.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깽판을 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고 나경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이 내란범들의 뻔뻔함이 지금 재판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내란범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이 법정 모독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의 영장 기각도 현재 사법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이 범죄를 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법부가 자초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경원 같은 얘기는 이제 고급스럽게 겸폐성 같은 건데요. 개가 짖는 소리라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법원, 검찰의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판결 내부에 그런 거잖아요. 재반 사항이라고 그러면서 이 재반 사항 때문에 양형을 정함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 깎아준 거잖아요. 내용이 뭐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국회의원직을 절대 뺏을 수 없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한 건데 국회법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판사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입법적 취지 내에서 판결해야 되는 건데 입법적 취지를 훼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독립을 갖다 훼손하게 된 중요한 판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들 입으로 얘기하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먹이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검사들 뭐 합니까? 이제 검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단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다 징역 때렸잖아요. 구형으로. 한 명도 징역이 안 나왔어요. 이 정도면 검찰 그 18명? 다 일어나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사법부 이따위로 하면 돼?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검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찍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개와 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나와가지고 무죄라고 저렇게 주장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아니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 다 나왔는데 다 무조건 예를 들면 500만 원도 아니야. 그냥 400만으로 다 일반적으로 때려버려요. 야 니네들 국회의원 해? 니들 마음대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야 우리 법원 있다. 검찰 알잖아. 니네 편이잖아. 야 이제 니들 마음껏 해봐. 깽판 쳐. 국회 난리 나게 만들어. 빠루가 중요하냐? 도끼라도 들고 나와.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 법원, 검찰이 검은 카르텔을 통해서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 정치판을 뒤흔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판결 못 내리죠. 과거에는 이러한 판결 내릴 때 그 검은 카르텔이 또 외견상의 논리나 외견상에는 그렇지 공정한 모습, 그 공정해 보이는 모습이라도 챙기는 그렇죠. 척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의원직 박탈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식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사실 저렇게 사실상 법원을 모욕하는 발언은 법원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누구를 옹호해 줄 수도 없을 만큼 이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도 비판받아야 되는 게 그 사법부가 보도자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증거가 많고 뭐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빨리 끝내고자고 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영상 증거가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 간추려서만 하더라도 사실 입증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저기서 영상 자료 뭐 2,000개를 내고 증거 자료 2,000개 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하면 컴팩트하게 기소를 했어도 되는 거고 재판부 역시 소송지휘를 통해서 컴팩트하게 했으면 뭐 6년이 뭡니까? 사실 6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재판이었는데 이렇게 끌었다. 과연 그러면 우리 대법원에서 그렇게 오래걸린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속도를 내서 했던 거랑 이거를 비교 한번 해본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의 선택권 투표지에서 한 사람의 후보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뭐 이미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인정을 했다. 과연 행정처와 대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입장문을 허가를 해줬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기술자들이 법기술을 부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도둑놈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와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본때를 보여줘야죠. 최근에도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정말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김용현 변호인 있잖아요. 이하상, 권우현. 이중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경고하다가 결국은 감치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감치 처분을 15일간 구치소에 구금하도록. 그랬는데 법기술을 부렸어요. 인적사항을 묻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된다고 풀려났어요. 풀려나니까 오히려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진관 이놈 저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나라에 정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던지잖아요. 이하상 변호사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진짜. 아니 일단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아니 감치 명령을 내렸으면 누군지 뻔히 아는데 그거를 신원을 모른다고 구치소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이게 사실 입법에 좀 미비가 있는 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이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포를 뭐 노숙자나 외국인을 했을 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김새나 이런 걸로 특정할 수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에 반면에 이제 그 법정 내 소란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엔 그 법률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게 좀 입법이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빈틈을 노려서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이건 입법의 미비인데 사실 저희 같은 법도리들의 그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거기에 그 인정신문을 거부해서 벗어날 거라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입법의 미비인 건데 사실 또 약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 감치 명령이 취소된 거나 종료된 게 아닙니다. 집행복무에서 집행 정지가 된 거예요. 정지. 네, 이제 감치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신원을 특정하면은 다시 할 수 있나요?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이 되는 거죠. 집행이? 예. 근데 이거를 저렇게 마치 없어진 것처럼 당당하게 한다? 저것도 그 누군지 이름 생년월일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진관 재판장님께서도 이 정도면 되겠죠. 왜냐하면 감치라는 게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약간 저희한테 변호사들한테는 약간 드래곤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서적이나 역사 서구에는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형사 재판에서는 특히나 재판장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 감치할 거야라고 하는데도 떠드는 놈이 없는 거죠. 그 전에 끝나죠 이미. 네.
이러면 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진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99.99%의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저런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입법 미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을 못한 거고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기획했습니다. 저거 도대체 어디 법률에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법령이에요. 근데 참 이런 거 부분은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도 해야겠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정지가 된 거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감치재판부에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법원은 뭐 주민센터로 사실조회를 보내든 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신원을 특정을 한다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안이고 이진관 재판장님도 감치를 그렇게 많이 해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이름과 그 인적사항의 생김새 정도로 특정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했으면 법조인대감 같은 것만 첨부를 했었어도 특정이 그 생년월일 정도는 특정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걸 했었으면 좀 이런 다툼의 여지가 적었을 텐데 이게 그러면 구치소에서 이거 어렵다라고 할 때 바로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슈가 터졌을 때는 저쪽에서 분명히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거에 대한 직권남용을 걸겠다 이렇게 이슈가 나오니까 서로 한 발 물러나서 좀 더 꼼꼼히 가자라고 취지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건 취소는 아니고 정지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불능으로나 집행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다시 이제 또 김용현 재판 변호인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다시 감치시킬 수 있습니까? 감치재판부가 따로 배당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워진 날에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기분 좋은 일이라고 근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전 입법 미비라고 하는 표현이 야 이거 진짜 망가의 저기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특정이 안 된다고요? 공개 재판했잖아요. 그냥 TV로만 보면 그 얼굴이 그 어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번만 깽판 친 거 아니잖아요. 누누이 깽판 친 변호사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TV에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특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법 미비라고 전 서울구치소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치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야, 특정이 안 돼?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법의 미비를 자기가 자꾸 찾아가지고 내보내준 거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판사가 결정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하상이나 이 권우현 이자들이 그것을 알고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걸 인적사항을 특정을 못하면 우리가 감치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모른 체 하자 이러지도 않고 원래 못돼 먹은 자들이니까 몰라 말 안 해. 어쩌려고 어쩔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특정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구치소가 한 거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걸려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진술 거부를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 거부를 감치재판부에서 15일 때리기 전에 그때 진술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구치소는 거부 이렇게 나와서 풀려난 건데요. 이거는 유효한 거니까 남아 있으니까 다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정광훈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다 드러난 것처럼 2021년에 국민혁명당, 자유통일당의 전신,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또 이제 이후에 지난 대선에서 정광훈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나니까 그 같은 이하상과 같은 그 법률사무소의 로펌에 있었던 구주화 변호사가 정광훈 대신 출마하잖아요. 벽보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광훈의 픽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구구에서 정치활동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김용현의 변호인으로서 법정 소란, 법정 모독 이거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중간 그 판사는 황당할 거예요. 본인이 이상민이 증인선서 안 할 때 형사재판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변호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감치하겠다고 몇 번 경고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 끌려나가면서까지 떠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처음이어서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아마 재판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포커스를 이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저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란 수괴의 끈앞을 들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변호하는 내란 선전 선동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하상이 내란 전국에서 뭘 했는지를 보면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한 적도 있어요. 이거 내란 선동범이거든요. 근데
주요 했던 멘트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 수사가 내란이다. 이런 얘기 하고 다녔던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을 뭐 빙자라기보다는 실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용해서. 예, 이용을 해서 실제 내란 선전선동범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지금 변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타이밍에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단체에서 좀 작심하고 징계를 하든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특검이 이자들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그래도 수사를 되고요. 해야죠. 그래도 되고요. 네. 그리고 사법부는 뭐 합니까? 사실 지금 사법부가 모욕을 당한 건데 그렇죠. 사법부가 사실 이거는 성명을 내고 사실은 코트넷에 지난번에 검사들이 비분 관계에서 글을 쓰듯이 초임 판사부터 시작해서 법원장들까지 다 글을 써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서 거부 같은 경우에도 저도 형사소송법을 교수로 가르치면서도 그 조항을 쓸 일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과태료가 최대가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연역을 찾아보니까 73년도인가에 개정이 되고 그 과태료 규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73년에 50만 원이군요. 네. 이야. 제가 이제 짜장면 지수라고 해서 당시 짜장면이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몰랐는데 여의도에서 짜장면 10,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기준은 한 5천만 원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입법의 미비인 거죠. 아무리 집에서 현금 따발이랑 명품백이 나온 이상민 장관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선서 거부 한 번에 5천만 원을 태우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사 출신 이상민 장관이 그거를 파고든 건데 저는 사실 일견 이상민 장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행안부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사실 사람들을 잡아가둘 생각을 했던 게 법무부였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근데 왜 나만? 나는 뭐 심지어 난 법원 출신인데 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상민 장관은 재판 나와서 선서는 하고 증언 거부를 하면 형사소송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선서를 거부했다는 건 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약간의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뿔이 난 것 같아요. 왜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다 영장이 잘려 나만 들어가 있냐. 이런 식의 그들끼리 리그에서의 불공평함을 약간 어필한 게 아닌가. 오늘 정구승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서 거부하는데 최대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애매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드래곤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감추라는 거 사실 이게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써먹은 놈들이 이제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저도 이상민이 선서 거부하는데 저런 것도 할 수가 있구나. 선서 거부하는 거 형사법정에서 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니 이진관 재판장님도 처음 보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실익이 없는 게 증언 거부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건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그 형사소송법상 보호를 받거든요. 증언 거부. 왜냐하면 진술을 강제할 권리가 헌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는데 이건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국회에서 선서 거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선서 거부하는데 이진관 부장관 판사 같은 사람을 만날지를 모른 거죠. 만약에 선서 거부 지기현이한테 했으면 지기현이 어떻게 했을까 나 궁금해.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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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빛을 보니까 제가 안 되겠어요. 제가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선서를 하긴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50만 원인데 그냥 50만 원인데 그냥 50만 원 정도는 그냥 괜찮으시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심지어 이상민 전 장관이 이거 50만 원 항고해 갖고 다투겠다라고 나선 걸로 알고 오늘 있습니다. 기사 났더라고요. 그걸 다투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용현이 나왔잖아요. 그 장면 보셨어요? 저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저기 선서 거부할까 한다고 그러니까 선서 거부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니까 빼갱한 거죠. 이렇게 됐어요. 증언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도 선서를 해야 됩니까? 네. 이러니까 선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증언 거부하십시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항을 해보려다가 선서 이렇게 네.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은 깨갱할 수밖에 없던 게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상민은 나름대로 판사 출신이라고 형사소송법 160조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형사소송법 160조도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더만요. 자기가 해석하기에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해도 되는 것으로 내가 해석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 전혀 되지 않고요. 선서 거부 관련해 갖고 예시로 들어져 있는 건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 무능력자들 네, 선서 무능력자거나 이런 경우를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선서 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데 사실 이거는 그 위화적 효과인 과징금이 너무 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현은 그 50만 원도 아까워가지고 선서를 한 건가요? 참나. 모르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Boom.